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복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사가 글을 쓴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글 쓰는 거하고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다. 또 뭐가 다를까? 이런 걸 들여다보고 또 사회적 글쓰기라는 말이 살짝 들어가지면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걸 보겠습니다. 한편의 글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까 20년 사셨고 또 누구는 30년, 누구는 40년 살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전환점들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영화 한 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제주도의 어떤 여행일 수도 있는 거고 오늘 같은 어떤 강연을 가서 들었던 경험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시 한 편 아니면 어떤 책의 어떤 밑줄 그은 한 줄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이 어떤 개인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사회복사가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하면서 일하시지는 잘 않으시죠. 우리는 그냥 클라이언트의 삶을 바꾸는 거죠. 지역사회를 바꾸는 거죠. 내가 쓴 글 한 줄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관심을 가질만 한 거죠. 클라이언트가 바뀔까? 여러분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은 어떤 책 한 줄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쓴 글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이 세상을 바꾸는 사례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960년 4월 10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이런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예. 김주열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인 이승만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쏜 체류탄이 이 눈에 가서 그냥 박힌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이 쓰러진 학생을 야밤에 몰래 집차에다 싣고서 갖다가 수장을 시켰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이게 떠올랐어요. 떠오르고 이것이 신문기자가 사진을 찍었고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얘기인데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 앞에서 전두환 정권의 반독재 정권에 대해서 시위를 하다가 누구죠? 이한열이죠. 이한열 학생이 역시 체류탄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인데 이 사진 한 장이 6월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1970년대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을 종식시킨 사진들입니다. 뒤에는 뭐냐면은 이 마을에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이제 그 탄이 떨어진 거예요. 뭐냐면 이게 불바다를 만드는 그런 이제 포탄이 떨어져서 한 마을이 다 불바다가 됐고 이 소녀는 자기 집이 불이 타고 가족이 다 거기에 타는데 자기도 불 붙은 옷을 다 벗어던지고서 이제 맨몸으로 뒤에는 이제 화상을 입었겠죠. 울면서 달려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찍히고서 이것을 보고 나서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또 이런 장면이 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쟁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트공 잘 모르실 텐데 베트남 전쟁할 때 남쪽은 자유진영, 북쪽은 봉산진영. 우리나라의 6.25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트공은 북쪽의 이제 게릴라 비정규직 군인들을 베트공이라고 하죠. 베트공을 남쪽의 그 정권의 경찰관이 총을 쏴 사살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비인도적이고 너무나도 잔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실제 전후의 스토리를 보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람은 베트남의 그 베트공의 민간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미군과 많은 월남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간첩 행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전쟁이 있는 순간에 이 사람이 체포가 됐고 이 사람은 남쪽의 경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 붙잡혀서도 사살될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쪽의 경찰관이 이 간첩, 북쪽의 간첩을 사살하는 장면인데 이 앞뒤 장면 설명 없이 이 장면 사진 하나만 딱 보고서 이거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다 해가지고 반전운동에 또 기폭제가 됐습니다. 어쨌건 전후 스토리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 두 장의 사진은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본 사진이죠. 불과 2년 전에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으로 막 몰려오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네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네 일자리를 또 뺏어가죠.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 때문에 시리아 난민 받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다 봤다시피 이 사진 한 장, 이 사진 한 장이 찍히면서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돌아섰습니다. 바짝 더 이상 우리가 망설일 일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또 만화가는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도 죽었어요. 이렇게 피난 오다가 하늘나라에 있는 엄마를 만나는 그런 그림으로 각색을 해서 또 올렸죠. 이것도 역시 많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역사를 바꾼 이런 사례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쓰는 글로서 클라이언트의 삶과 지역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우선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사역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장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쓰기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보고서를 어떤 기록의 글을 잘 쓸 수 있는 노하우에 공부하고 싶다. 업무상 효과적인 글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프로포절, 계획서, 보고서, 평가서 이런 글 쓰는데 어떤 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개인 업무를 스토리텔링식으로 어떻게 하면 글을 좀 쓸 수 있을까? 또 주제와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글 쓰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내 의식과 생각을 담아서 글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 논리적 글쓰기, 간략하고 호소력 있는 글쓰기 이것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욕구들이 있는 거예요. 또 가치와 철학,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글쓰기는 어떨까? 스피이나 보도자료 우리가 많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보내잖아요. 보도자료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슈를 잘 풀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회적 글쓰기의 그 정의는 무엇이고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고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여기 한 10시간짜리 강의가 돼요. 오늘은 이 낱낱이라기보다도 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글을 쓰려면은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세요? 글을 잘 쓰려면. 네, 앞에 선생님. 네, 글을 잘 쓰려면은 뭐가 좀 필요할까요? 쓰고자 하는 목적? 쓰고자 하는 목적이 좀 명료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내가 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떤 내공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내공이 있는 만큼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내공이 약하면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공이 풍부하면은 그만큼 더 풍부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질문들을 주로 뭐냐면은 글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스킬, 이런 요구들인 거예요. 아까 이 앞에 나온 이 질문들. 다 무슨 방법, 기술, 이런 거잖아요. 다 이런 스킬이라. 근데 스킬만 갖고 과연 글쓰기가 잘 될까? 내공이 있어야 플러스 내공 플러스 스킬, 이래야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고 싶다 그러려면은 스킬에 대한 즉시적인 요구가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공을 자꾸 갈고 닦아야 글쓰기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4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기억을 안 해놨는데, 하나는 사랑,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철학, 운동, 4가지입니다. 사랑은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 내가 만나는 지역 주민, 내가 고민하는 어떤 복지 상황, 문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냥 평기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참 안 됐다, 이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과 그 문제의 고통 속에 내가 뼛속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런 사랑에, 또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영성의 단계까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지역 주민 또는 클라이언트, 지역의 문제를 내가 사랑과 영성의 단계에서 이걸 성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지식은 지식, 기술,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전문성인 거죠.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테고. 철학은 내가 왜 사회복지를 하지? 우리 복지관은 왜 존재하는 거야? 우리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그건 기본으로, 그건 기본인 거예요. 플러스 내가 왜 사회복지를 하고 우리 조직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거의 60~70% 빈곤이에요. 그런데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그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어려운 점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뭐 이 정도지. 빈곤의 한국 사회에서 그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 뭐가 떴냐면은 교육부에 아주 고위 공무원이 대중은 뭐다? 지금 끄떡끄떡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우리 일반 국민들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개돼지다. 그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1%의 계층이 99%의 계층을 지배하는데 이 99%의 국민들이 개돼지다. 1%는 이 99%의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면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다시 물어봐도 똑같이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사고방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거냐. 빈곤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 거냐. 이런 거. 사실 보세요.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참여 주민이나 또는 이용자라든가 이런 클라이언트나 지역 주민들의 그런 복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빈곤이 해결되면은 70, 80%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운동. 복지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의 현장의 문제는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지관마다 수십 개, 심지어는 수백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지만은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느냐? 잘 안 돼요. 네. 결국 어떤 복지운동, 어떤 시민행동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실천을 좀 더 힘있게 하려면은 사랑과 영성, 지식, 기술 정보, 철학적인 고민, 또 사회운동, 복지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조화롭게 했을 때 가능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글쓰기인데 이걸 거꾸로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글쓰기라고 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이 전체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복지사가 옆에서 지금 사회복지사입니까? 공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20살 선생님, 옆에 선생님. 네. 20살 선생님은 이제 막 사회복지 시작하셨을 테고, 옆에 선생님은 사회복지사인데 직업재활사. 네. 그러면은 직업재활사가 옆에서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장애인들이 네.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옆에서 장애인 근로인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들의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한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볼 수 없는 세상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밝게 튀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질문에 잘 대답해 주셔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관찰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사회복지사를 쉽게 생각하고 싶어요.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고, 군인은 나라 지키는 사람이고,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죠. 네. 소방관은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다. 예, 황당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회복지가 뭐냐? 이게 됩니다. 사회복지가 뭐냐? 사회사업하고 사회복지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사회사업은 카운슬링이라든가 또는 케이스웍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사회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는 거기다 플러스 사회사업을 포함해서 어떤 행정과 정책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라고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뭐냐 했을 때는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는 자유와 행복에 관한 것이라고 봐요.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또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그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은 종국에는 그 사람의 자유를 확장시키고 행복을 높여주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죠? 혹시 불교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불교들은. 네. 자비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더해주는 것, 이게 자비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사회복지하고 똑같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행복을 배가시켜주는 것이 자비다. 자유와 행복은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무슨 말이야 자꾸 왜 말을 질질 끌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자유인이세요 지금? 이상한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내가 지금 자유 세계에서 산다고 생각해요. 북한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또 다른 구분을 하면은 형식적 자유, 실질적 자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이면서 형식적인 자유는 뭐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자유인 거예요. 그러면은 적극적이면서 실질적인 자유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 이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 여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10%가 채 안 돼요. 그 중에 사회복지사들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사회복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먹고 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노량진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가 많아요? 네? 학원이 많아요. 무슨 학원? 입시 중에서도 공무원, 공시 학원이 많죠? 네,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이 많아요. 여기 제주도 대학 졸업생, 또 광주, 부산, 대구, 춘천, 대전 이런 데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요. 정말 무섭게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 입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공부를 해요. 대학교 입시 공부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타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공부를 해요. 재수, 삼수는 말도 못 꺼내. 사수, 오수. 그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은 몇 급 공무원이에요? 9급. 5급 공무원도 아니야. 9급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고 수천 명, 10,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 중에 청소년 때 공무원이 꿈이었던 사람 얼마나 될까? 네, 오전스 선생님. 그 공무원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청소년 때 공무원이 꿈이었을 것 같은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몇 %? 없었을 것 같으세요? 네, 옆에 선생님은? 10%. 네, 옆에 선생님? 네? 50%. 오, 지금 조금씩 올라가요. 빵 프로, 10%, 50%. 네, 옆에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간담하다 물어보면 50은 상당히 충격적인 대답이었고, 이제 10% 넘는 대답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공무원 꿈을 꾸셨? 아니에요? 네. 자, 어쨌건 공무원이 꿈이었던 청소년들은 많지 않았을 거다. 근데 왜 그들이 그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공무원의 목숨을 거느냐? 다른 직업, 다른 진로를 선택했을 때 먹고 사는 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다 포기하고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막상 또 공무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시골 같으면 동네에 현수막 걸리겠죠. 그러나 행복할까요? 기분은 좋겠지만은 자기의 꿈은 공무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꿈은 만화가였거나 아니면 디자이너였거나 아니면 그 기타리스트였거나 아니면 목수였거나 또 다른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자기의 꿈을 접고서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세상이 다 그렇지. 과연 뭐 누가 그렇게 자기 꿈대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근데 저쪽 이제 북유럽이나 유럽 이쪽에서 보면은 그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청소년인데 하고 싶었던 쪽으로 되게 진로를 택하고 그쪽에서 먹고 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대부분은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에 들어가든가 공무원이 되든가 사회복지사가 되든가 뭐 이 정도 돼야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다른 직업 쪽으로 가면은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월급이 적어서 힘든 게 아니고 가처분 소득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25일 날 저녁 때 집에 가서 딱 컴퓨터 기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돈이 보이죠? 통장에. 근데 28일 날 저녁 때 다시 로그인해서 보면 돈이 없어. 이게 3일 참아요. 3일만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28일 날 저녁 때부터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자동이체로 돈이 대부분 빠져나가요. 아이들 학원비로 빠져나가. 또 실손보험료로 빠져나가. 아파트 대출금 원리금으로 빠져나가. 또 뭐로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못 갖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확보돼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자율로서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확보가 안 되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보통의 한국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늘 있는 거죠. 좀 답을 드리면은, 저는 북유럽 쪽에 또는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에 가서 그냥 행복하게들 일을 해요. 그 모든 일자리가 다 고소득이냐 그렇진 않아요. 거기도 임금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에 그러니까 연봉 한 3천만 원만 돼도 충분히 먹고 살아요. 왜? 야간은 돈이 많지가 않아요. 공교육이 튼튼해가지고 사교육이 우리나라처럼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50대 엄마들이 식당에 가서 설거지하고 이마트 가서 일하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아이들 사교육비하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쪽 나라는 대학까지가 무상교육이에요. 대학원 박사과정까지가 무상이에요. 교육비 나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실손보험 같은 거 들 일이 없어요. 전국민 무상의료 시스템이니까 우리처럼 사보험 들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공공임대 주택 보급률이 4.3%인데 저쪽은 20에서 35%까지예요. 그러니까 집 문제로 내가 또 자동 이주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이 얼마입니까? 20만 4천 원, 20만 4천 30원인가 25원이에요. 그러니까 뚝 잘라서 20만 원이에요. 저쪽은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보장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사회보장이 튼튼하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적은 임금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우리가 적은 월급 갖고 걱정하는 거는 이 월급 갖고 자식 어떻게 공부시키지? 생각하는데 대학원까지 무상이니까 자식 교육비 걱정이 없다. 이 월급 갖고 내가 어떻게 직장만 하지?
임대주택이 넉넉하게 공급되니까 집값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 월급 갖고 내가 어떻게 내 노후를 대비하지? 무상의료하고 노후연금이 넉넉하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든지 먹고 살 수가 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뉴욕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스웨덴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할리먼 어느 나라든지 최고의 그 학자들의 이제 그 모임을 할리먼이라고 하는데 스웨덴 할리먼에서도 그때 막 사건이 이제 뉴욕에서 터지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러는데 야 이제 우리도 실직당하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니까 어떤 교수가 그러는데 나는 아무 걱정 없는데 어이 김 교수님은 뭐 부동산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난 그냥 목수 일을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상징이냐면은 아버지가 목수였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던 일을 어깨너머로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목수의 자식이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는 나라. 대천에서 용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목수의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된다는 거 상상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박사 과정까지가 무상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도 택배기사의 아들도 중국집 철가방의 아들도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겨도 내가 또 목수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직업에 대한 자유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실제 행복하냐? 아이들 학교육비 문제, 직장방 문제,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태반인 사회 때문에 실손보험 드는 거는 병원비 걱정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이러는데 우리가 많이 행복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유와 행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사회복지다. 그럼 사회복지는 그런 개개인의 어떤 자유와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과 연관된 이제 글쓰기들을 해내는 거죠. 자, 사회적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소셜 라이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글을 쓰기는 쓰는데 보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글을 쓴다. 한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와 연관시켜서 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결혼을 이제 필수가 아니고 선택으로 하고 있다.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왜 그래요? 왜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20대 중반 되면 한창 연애를 해가지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막 26, 7에 결혼해야 되는데 자꾸 막 늦어지는 거야. 한번 써보자. 여기 선생님, 네. 결혼했어요? 몇 살 때 결혼했어요? 23살 때. 네. 네. 저 사실은 물어보면서도 결혼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물어봐요. 소녀는 굉장히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조기 결혼을 한 거예요. 옆에 선생님은 결혼했어요? 선생님 몇 살 때? 26살 때. 8. 네, 보통 요즘 28이면 그래도 일찍한 편이죠. 요즘 되게 보면 30 넘어서도 하는데. 자, 결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결혼 일찍 하고 싶죠.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침밥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입을 돕고 자고 싶고, 이런 게 다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결혼 늦어지는 건 왜 그래요? 이게 이제 결혼하면은, 뭐, 월세든 전세든 뭘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저희 때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결혼할 때 그냥 이렇게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 부모님은 그냥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단칸방에서 사업개장 놓고 시작했다고. 실제 그랬습니다. 가구라는 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업개장 놓고 시작을 했어요. 차 한 장도 없었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건 뭐 옛날 얘기니까. 어쨌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주거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집값이 너무 비싸. 그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텐데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어린이집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 그러나 아이가 5살 될 때까지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는 하루 근무 시간을 5시간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들이 아마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가 5살 될 때까지는 하루 5시간만 근무해라. 월급은 그대로 준다. 좋겠죠? 이러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전체 어린이집의 5.7%인데 이런 것들이 한 57%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된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반값이다. 그리고 사교육비 들지 않는다. 공교육에서 다 아이들 교육이 진행이 된다. 하면은 저는 이렇게 결혼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글쓰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킬 현실적으로 또 고민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글쓰기. 글쓰기가 뭘까? 글을 쓰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글쓰기는 생각을 글로 구성해내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글을 쓰려면 우선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으려면 두 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어떤 내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거듭거듭하는 훈련들, 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글로써, 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글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조합인 거예요. 보캐블러리, 어휘의 조합인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쓰다가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생각을 했는데 막혀. 마땅한 어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힐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글로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이 어휘력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많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이 스마트폰 갖고 인터넷 가지고 뭐 영어 사전, 국어사전을 대체하는데 그것보다는 종이로 된 국어사전이 좋아요. 인터넷으로 영어 단어, 국어 단어를 검색하면 딱 그거만 보죠. 그거만 뜨니까. 근데 종이사전은 그 페이지를 펴면 앞뒤로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 생각이 자꾸 넓어진다니까. 그래서 어휘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것이 글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단어가 10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1000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10,000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100,000 단어를 알고 있는 사람 다르겠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말을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한국 이 어휘, 양말, 단어 이것도 다 알고 있느냐?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갖고 자꾸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구성의 양식을 갖게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뭐 2괄식, 2괄식, 쌍괄, 양괄식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글을 쓰느냐. 자,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식의 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많은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지식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문장의 힘. 문장력이라고 그러죠. 네. 지식은 똑같은데 문장력이 있는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또 글의 차이가 나요.
세 번째, 구성의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좀, 내가 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세 가지. 지식은 어떤 지식?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이에요. 네. 복지면 복지. 복지 중에서도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각각 분야가 있잖아요. 그 각각 세부 분야 주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글을 쓰니까 단어에 대한 어휘력.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 여기서 10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 쓰지? 뭐에 대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사회복지인데 지금부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써야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걸 쓰려면은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쓰더라도 허걱대요. 쓰더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내가 장애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럼 장애인에 대해서 쓰면 돼요.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럼 자동차 기사를 쓰면 돼요. 내가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파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근데 사실 교보문고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어. 근데 파마에 대한 책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여성의 반은 거의 파마를 하면서 평생을 살죠. 근데 파마에 대한 책이 없네. 여기 누가 써보세요. 대박 날 것 같아. 파마에 대한 책이 없어. 그럼. 자, 제목은 어떻게 뽑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스킬에 관한 건데, 제목을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할 때 수많은 자료, 정보가 뜨잖아요. 뭘 보고 클릭해요? 제목 보고 클릭하죠. 제목. 또, 조선일보를 보든 한겨레 신문을 보든 이 페이지가 막 20, 30페이지 돼요. 아침에 그걸 쫙 넘겨볼 때 뭘 보고 읽기 시작해요. 제목이죠. 그거 다 못 봐요. 네. 물론 낚일 때도 있어요. 낚일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채택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글을 읽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잘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제목을 어떻게 잘 뽑느냐, 그렇구나. 이제 그것만 갖고 또 막 몇 시간씩 강의가 되니까. 네. 시작은 어떻게 하지? 글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라든가 텔레비전 뉴스라든가 텔레비전 르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되나? 자, 우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요? 사례로 시작을 합니다. 르포 기사도 사례로 시작을 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사회복사인데 우리의 강점인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례를 우리가 일상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할 때 제주도 중산마을에 사는 박씨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한다든가 해서 그 사례로서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하면은 수월합니다. 우선은 뭐냐? 사실이죠. 사례는 사실이니까 사람들이 신뢰가 가요. 그럼 이 사례가 어떻게 전개가 되지? 호기심을 갖게 돼요. 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됐지? 그 이야기의 배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즉 뭐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례를 시작하지만 그 사례의 스토리텔링과 그 스토리텔링의 이면에 연결되어 있는 사회 문제 구조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한 편의 글이 하나로서의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만 보여주면 너무 표면적인 거가 되잖아요. 그 이면의 사회 구조를 전문가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끌고 가지? 여러분들이 독자의 입장에 내보세요. 글을 쓰는 거는
내가 독자의 입장에 되면 90%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제목을 보고 클릭한다? 아, 그럼 제목을 잘 뽑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많은 기사들을 보면 사례로 시작을 합니다. 아, 사례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가지? 여러분들 글을 읽다 보면은 한 제목 보고 클릭했다가 한 두세 줄을 읽다가 끝까지 읽을 건가, 이제 나갈 건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글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끌고 나갈 것인가는 그것이 이제 구성의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는 무슨 말로 할 것인가? 자, 시작은 했고 어느 정도 썼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마무리는 내가 정답을 낸다든가 내가 결론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정답과 결론을 내가 내지 않고 독자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독자도 글을 읽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지를 남겨두면 된다. 아, 근데 글을 왜 써요? 여러분 쓰고 싶어서 쓸 수도 있지만 또는 누군가의 원고 청탁을 받아서 쓰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 왜 쓰냐? 우리 사회복사들이 글을 쓸 때 또는 보통의 여러분들 신문에서 칼럼니스트들이 글을 쓴 거를 보세요. 바꾸기 위해서 씁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쓰는 글들은 없어요. 좀 더 바꿔내려고 자기가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환경,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누가 쓰지? 나한테 원고 청탁이 왔어요. 아, 김 선생님, 우리 복지관 다음 달 소식지에 김 선생님이 글 좀 써주세요. 라고 원고 청탁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써요? 내가 쓸 수도 있지만은 글을 쓰는 것 6번 왜 쓰느냐? 왜 쓴다 그랬어요? 바꿔놓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쓰느냐?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고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주제를 나한테 부탁한 사람은 내가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쓰는 게 맞나? 나보다 저 복지관에 있는 김 팀장이 더 잘 쓸 텐데 그 사람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후배인 박 선생님이 이 문제는 더 전문가인데 그 사람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결국 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회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꼭 내가 쓸 필요는 없다. 근데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나밖에 없네? 그럼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 원고 청탁받은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글을 쓸 수 있도록 협력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쓰느냐? 온라인, 오프라인이 다 있죠. 근데 요즘은 온라인이 더 많죠. 여러분이 개인 블로그에다 써도 좋고 여러분 복지관의 홈페이지에다 써도 좋고 또 여러분 하시는 페이스북에다 써도 좋아요. 그렇죠? 네. 또는 오프라인, 여러분 소식지 또는 다른 기관 소식지 또는 아니면 여기 제주도에 있는 지역신문 이런 데 써도 좋고 또 하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다 투고도 하세요. 투고도 10번 하면은 한두 번 채택이 됩니다. 근데 한번 채택이 되면 여러분의 글을 10명, 20명이 읽는 게 아니고 수십만 명이 여러분의 글을 읽게 돼요. 그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자, 언제 쓰는가? 물론 머릿속에 필이 딱 꽂혀있을 때 쓰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장애의 날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20일이죠. 그럼 장애인에 대한 글은 언제 쓰냐면은 4월 20일 날 쓸 게 아니고 3월 달쯤 다 써놔가지고 한 1주, 2주 전에 뿌려야 돼요. 하루 이틀 전에 뿌리면은 그것은 이제 다시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뿌린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매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게재를 하거나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 편집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편집자는 2, 3일 전에 다 완성을 시켜요. 2, 3일 전에 완성시키려면 그로부터 또 2, 3일 전에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글을 써가지고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주일 열흘 전에 완성시켜가지고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슬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0번째입니다. 다 썼다고 다 쓴 것입니다. 개떡 같은 소리야. 다 썼으면 다 쓴 거지. 내가 글을 다 썼어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글을 다 썼는데 그것을 그냥 누군가에게 이제 넘기면은 대단히 좀 아쉽다. 무슨 얘기냐면은 글을 다 썼으면은 누구한테 넘기기 전에, 즉 나한테 청탁한 그 사람한테 넘기기 전에 검독을 받으세요. 선배나 후배한테 내가 장애인 복지, 예컨대 활동보호제에 대해서 글을 썼다. 요양보호에 대해서 글을 썼다. 바우처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는 활동보호조라든가 요양보호라든가 바우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후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 코멘트 좀 해달라. 그럼 그 사람이 읽어보더니 야, 잘 썼다. 너 공부 많이 했네. 야, 이런 이제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원고에 대해서 막 피바다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야, 이거 쪽팔리가 어떻게 어디다 내려고 그러니? 내지 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피바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고 나면은 여러분의 글에 대해서 피바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후배가 주변에 한 사람 있으면 안 돼. 두세 사람이 있어요. 왜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냐? 그 한 사람이 여러분만 쳐다보고 살진 않아요. 그 사람도 바쁜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글을 못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검독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을 꼭 두고 있어요. 프로인 사람들은 월급을 주면서 검독자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좀 덜한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대학 교수들도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 검독자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을 주고서 자기 원고를 검독받아요. 최고의 학자인데도 검독을 받는단 말이에요. 돈을 줘가면서. 이게 얼마나 검독이 중요한 거냐. 내가 놓쳤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나의 오류, 이런 것들을 제3자가 스크린해준다. 그럼으로써 이 글은 조금 더 이제 완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검독의 과정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주위에 검독자를 준다 그러면은 그럼 검독자가 완벽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나 스스로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검독자가 글을 써서 나한테 부탁하고 내가 또 검독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글쓰기에 품앗이라는 거죠. 네. 저도 그래요. 제가 세바사 활동을 하면서 가끔 이제 성명서라든가 이런 기자회견문이라든가 제가 소환을 잡습니다. 그럼 누군가 검독자에게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수정을 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성명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봐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도 수정을 해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이게 서로 품앗이를 하고 서로 이게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어떤 누구도 혼자서 100% 완벽한 글을 쓸 수는 없다. 가장 이제 좋은 예로서 요즘은 좀 덜한데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신춘문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들이 그 중앙일간지에서 하는 신춘문예에 딱 신청을 하고 원고를 내고 거기서 어떤 통과를 통해서 등단을 하는 거예요. 문인으로서. 보통 사람들은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나오면은 그게 그 사람 건지 알아. 실제는 저작권은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신문사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 심사위원들이 있죠. 그래서 예선 통과, 준결승 통과, 결승 통과해가지고 딱 시국은, 소설국은 딱 방송이 되죠. 그게 그대로 신문에 실리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 제출자한테 코멘트를 달아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보완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부분 수정해서 빼면은 작품이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코멘트를 합니다. 그럼 작가가 그걸 다시 또 수정을 해서 완성을 시켜요. 이게 사실 결승에 올라간 몇몇 작품에 대해서 신문사, 심사위원들이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춘문예라고 해서 발표가 되는 거예요. 결코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이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 썼다고 다 쓴 것이 아니다. 반드시 검토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 자, 글쓰기를 이제 잘하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쓰는 그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 속으로 뼛속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미혼모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래 내가 미혼모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러면 더 좋지만 그건 너무 심한 거고, 미혼모 시설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대충 보면 신문사 기자들이 르포 기사 쓸 때 그렇잖아요. 막 노숙인 기사를 쓰면 실제 서울역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노숙인들이 같이 뒹굴러 보고 나서 글을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는 그냥 겉으로 슬쩍 살펴보고서 글을 쓰지 말아라. 제주도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제주도에 가서 몇 년 살아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책을 한 10권 갖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앞에 보니까 저거 있어요. 절대로 제주? 절대로 제주 여행인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봤더니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좋은 점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관광지역이 있으면 그것에 어떤 밝고 어두운 면을 다 객관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주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자기가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좀 가이드북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제주도로 이사를 와서 몇 년을 살았어. 몇 년을 살면서 취재를 해가지고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 자기가 그쪽 세계로 들어가서 좀 살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연구. 여러분들이 클릭을 할 때는 이미 들었던 거에 클릭 안 하죠. 새로운 거에 대해서만 클릭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지구상에 새로운 게 있나요? 없어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하나도 없어요. 뭐냐? 새로운 관점이 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다른 관점에서 글을 써주면 그게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일반적인 관점이 아니고 좀 삐딱한 또는 어떤 이면의 관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기본에 충실하자. 글을 잘 쓴다고 해가지고 기결을 부리려고 하다 보면 그것에서 실패합니다. 주어 수로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표준 문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이런 집중해 보면은 다 그런 책들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작가 중에 소설가 김훈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 여기에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 접속사 안 쓰기. 여러분들이 쓰는 글 속에서 형용사, 부사 이것만 싹 끄집어내도 여러분의 글은 50% 업그레이드 됩니다. 더워. 너무 더워. 너무 짜 빠져도 괜찮아요. 왕짜증. 왕짜 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만 다 지원해도 여러분의 글은 수준이 확 달라집니다. 접속사, 부사 안 쓰기. 그 다음에 직유법, 은유법, 풍유법. 너무너무 더워. 덥다는 말보다는 뭐예요? 얘 선풍기를 꺼냈다. 뭐예요? 덥다는 걸 우리가 짐작이 가죠. 이렇게 은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춥다. 이제 겨울이 왔나봐. 이것보다는 이제 세탁소에서 코트를 찾아오고
와서 아침에 그걸 입고 나간다. 그럼 독자들은 이제 겨울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서 독자들이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 글이 좀 더 세련된 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듣는 사람들이 끄덕끄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슬프고 웃긴 것을 슬프고 웃기지 않게 쓰기. 여러분 연속극 보세요. 드라마 보면은 그 탤런트가 슬픈 장면에서 막 울고 통곡을 해요. 이런 연기하고 하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시청자들을 울리는 연기자. 누가 고급 연기예요. 자기는 울지 않으면서 시청자를 울리는 연기자. 자기는 하나도 웃지 않아. 그러면서 청중을 막 배꼽을 막 쥐어뜯게 하는 연기자. 이런 사람이 고급 연기자. 그러니까 울지 않고 웃지 않으면서 독자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그런 글이 좋다. 그러니까 담담한 묘사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3, 4년 전에 크게 성공했던 영화 중에 수상한 그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십니까? 네, 절반 되네요. 수상한 그녀를 보면은 남자들도 울더라고. 저는 그 영화 3번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숨어서 고개 돌리면서 울어. 이렇게 우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제가 보니까 그 수상한 그녀의 여자 주인공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 남편이 독일 광부로 떠나죠. 김포공항에서 막 이렇게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처자가 산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체부가 와서 우편물을 주고 가요. 열어봤더니 사망 통지서야. 그러고 그 독일로 간 남편이 사망 통지서 받고 나서 이 여자는 시장 곰탕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한 2살 된, 1살, 2살 된 아이를 발목에다가 개줄처럼 묶어놓고서 한쪽에다 아이를 묶어놓고서 설거지를 하고 아이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무릎 꿇어서 그렇게 어디 잡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때 주인공은 울지 않아요. 아이는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발목에 끈에 묶여갖고 이렇게 놀고 있고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관객들 다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아이 키우기 힘들었을까가 공감이 되니까 한없이 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울지 않으면서 독자를 울리고 나는 울지 않으면서 독자를 웃기게 하는 것. 그런 글이 중요합니다. 공감. 우리가 남의 글을 읽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 너 자꾸 무릎을 쳐. 맞아. 이게 공감입니다. 그런 글을 여러분들은 손을 안 놔요. 밤새워서라도 끝까지 읽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글 쓴 거를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면서 읽느냐. 스토리텔링.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짧든 길든 이소부화처럼 아니면 우리의 동화처럼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라든가 두루미와 여우라든가 이런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것들이 짧지만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좋겠다. 짧아라, 쉽게 써라. 그래서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짧을수록 좋고 싫을수록 좋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은 사회과학 서적이 아닌 거예요. 사회과학 서적은 길죠. 어렵죠. 그래서 마음 먹고 경험 가서 사회과학 서적 갖고 와서 읽다가 보면은 10장도 안 넘기고 독습니다. 10장 읽는 동안도 국어사전 옆에다 갖다 놓고 막 외국어 읽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린 왕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짧죠? 쉽죠? 마지막으로 글을 쓴다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툭 넘기고 나면은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거 빼먹었네? 아우, 그 얘기를 내가 괜히 했네?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마감 날짜에 마감시키면 안 돼요. 마감 날짜보다 한 3, 4일 이전에 끝을 내고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쓰고 나서 지금 확인하죠? 안 보여요. 아침에 다 쓴 거를 저녁 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남이 쓴 것처럼 눈에 잘 보여. 하루 지나고 나서 다시 보세요. 또 보여. 내가 쓴 건데. 그래서 내가 쓴 글이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게 배터리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쓴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쓴 글이지만은 한 10시간이나 20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두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누가 썼어? 내가 쓴 거 맞아? 자기 자신이 막 기특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또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썼어? 막 창피할 때가 있어. 내가 쓴 글인데도 한 10시간, 20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정말 뿌듯할 때도 있고 아이고야 이걸 내가 그냥 보내서 어떻게 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다면서 또 막 고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항시 적어도 한 48시간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마감시키고 나서 거듭 보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올 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겁니다. 제가 타던 차인데요. 20년을 탔어요. 그리고 41만 킬로를 타고서 폐차를 하는데 폐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차장에 가서 세차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별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폐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1년에도 수십만 명이 폐차를 할 텐데 자기 차를 보내면서 이렇게 어떤 예식을 치러서 폐차하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표범 선생도 뭐 한 60만 타고서 폐차를 했는데 이렇게 식은 안 치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왜? 처음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것. 저는 이제 이렇게 자랑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차가 너무 부식이 된 거예요. 기계로 멀쩡해요. 너무 부식이 돼가지고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20년 동안 많은 내 인생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보내기는 난 서운하다. 내가 인간들 도리로서 얘한테 예의를 갖추어서 좀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응들이 다들 여러분 차를 갖고 있다고 새 차가 아니고 한 5년, 6년 지나면 자기 차에 대해서 뭐 장고장도 있다, 뭐 이거 좀 부닥다린 것 같다, 돈 많이 쓰면서 새 차 뽑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잖아요. 근데 내가 20년 탔다, 또 이렇게 했다 하니까 내가 지금 타고 있는 10년 차, 15년 된 차가 너무 고마운 거야. 내 차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서 이제는 내 차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부탁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글들도 올라오고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좋은 글을 쓰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좋은 글을 어떻게 해서 잘 쓸 것인가. 좋은 글은 절실해야 돼요. 아무리 유식한 사람, 아무리 유명한 대학 교수가 글을 썼다 하더라도 절실하지 않으면 공감이 안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정말 흔히 말하는 무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쓴 글이라도 절실하면은 이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있었죠?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청소하던 19살 청년이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 엄마가 몇 마디 했어요. 아이를 정직하게 키운 것이 후회다. 이 말 한마디가 세상에 많은 엄마들의 가슴을 때린 거예요. 그 절실한 속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은 사회복사가 쓰긴 했죠. 이건 장애인이 쓴 것 같아. 이거 미혼모가 쓴 것 같아. 이거는 발달장애인 엄마가 쓴 것 같아.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글이어야 그것이 울림이 있다. 정직해야 된다. 뭐 글을 잘 쓰려고 뭐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윤리적이어야 된다.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사회에 있어서 어떤 건강한 규범을 세우는 글이어야지 뭐 대중은 개다, 돼지다 이런 식의 글을 쓰다가는 그거는 좋은 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글을 잘 썼어도 남이 안 읽어주면은 그거는 꽝인 거예요. 읽히는 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시대의 석학인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자, 좋은 글이란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사실을 어떻게 하게 뒤집어보게 하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글.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란 없다. 단지 새로운 관점이 있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평범한 것을 뒤집어보게 하는 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하는 글, 이런 거. 그래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의문을 품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질문이 없었던 사람 글 잘 쓰기가 힘들어요. 평소에 삐딱한 시선이 없던 사람 글 잘 쓰기 힘들어요. 세상을 그냥 다 그렇지 뭐 라고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 이런 사람 글 잘 쓰기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뭔가 찔러보고 의심하고 꼬치꼬치 캐고 약간 좀 삐딱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글을 씁니다. 자, 유시민 유명하죠. 글을 말하는 것처럼 쓰면 좋다. 문장체로 쓰는 것보다는 구어체로 쓰는 게 좋다. 왜? 독자가 그게 편해요. 여러분들도 구어체의 문장을 읽을 때 좋은 거예요. 문어체의 문장은 힘들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회가 서적인 문어체죠. 힘들잖아요. 구어체가 좋습니다. 글을 잘 쓰자면 아는 것이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이것도 유시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텍스트를 많이 읽지 않으면 글을 잘 쓸 수가 없다. 많이 읽을수록 잘 쓸 수 있다. 쓰지 않으면 잘 쓸 수 없다. 계속 습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습작을 해야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하는 얘기는 책을 많이 읽어라. 그 다음에 습작을 많이 해라. 이건 다른 사람도 사실은 글쓰기 책은 독창적인 저서는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글쓰기에 관한 그 요점들은 다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주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인간과학자라는 출판사를 23년째 하고 있어요. 출판을 하면서 많은 글을 제가 이제 교정을 받기 때문에 많은 글을 봤죠. 그렇다고 해서 글쓰기에 관한 책을 내가 혼자 쓸 수 있느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다 남들이 했던 얘기야. 다 평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글은 짧을수록 좋다. 또 쉬울수록 좋다. 답을 주기보다는 독자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나는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글을 쓰기가 아직 늘러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된 생각을 쓰는 것도 글이지만은 과정 속에서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결과는 정리된 생각이 표현이 된 것이 글이지만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나 한 달이 걸리잖아요. 쓰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다 내가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글을 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글 쓰면서 생각 정리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자,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어요. 글로서 세상을 바꾼 것. 태박사가 올 2월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백혈병,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모금에 반대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백혈병,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금을 해왔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휴머니즘, 인간적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사가사가 거기서 토를 다른 거예요. 모금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금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새끼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 모금합시다는 이제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근데 모금하지 말자. 모금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금하지 말아라.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아이의 몇 %나 될까? 실제 아이들의 100%가 다 모금에 사례에 연결이 되냐? 안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 연결되는 사례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막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례 없어요.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는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도와주세요.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6달, 6년 아파왔던 거예요. 그럼 그 세월 동안 아이와 엄마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그렇게 연결됐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 생명을 건졌을까? 백혈병, 심장병 아이들 후원 연결이 되면 다 생명을 건질까? 행사 이름은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이런 행사 이름인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모금기관에서 일한 제 후배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들 사회복지 기본도 모르냐? 국민들 상대로 모금을 했으면은 결과 보고 해야지. 모금된 돈 가지고 몇 명을 후원했고 몇 명을 살렸다는 거 결과 보고 해야지. 나 한 번도 못 봤다. 그거 왜 보고 안 하냐? 선배님, 보고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모금운동이 망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때를 놓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클라이막스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모금이 연결되니까 초기 발견, 초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초기 발견, 초기 치료를 놓쳤기 때문에 생명을 끝내 놓치는 애들이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례조차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실제 그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 그 아이들에게 돈이, 시험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 돈을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을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회복지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린이 병원비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우리가 뒷조사를 해봤어요. 0세에서 15세까지 어린이가 780만 명입니다. 780만 명 이 어린이가 2014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썼던 의료비는 6조 4천억이에요. 외래진료비, 약값, 입원 수술비. 이 중에서 외래진료비하고 약값은 부모님한테 부담이 안 돼요. 소아과 한 번 갔다 오면 2, 3천원. 일주일 약을 타도 3, 4천원. 부담이 없죠. 문제는 입원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병에 걸렸을 때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 속에서 엄마들이 다 어린이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들어가지고 갖다 주는 돈이 얼마? 5조입니다. 보험회사가 갖다 주는 돈이 5조인데 실제 입원 수술에 들어가는 돈은 1조 9천억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것이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딱 실제 엄마들이 자부담하는 돈은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국가가 5천억만 지원하면은 어린이 보험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엄마들이 외래진료비하고 약값에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
불치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까봐 겁나서 어린이 보험 드는 거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엄마들이 자부담하는 거는 5천억밖에 안 된다. 그럼 5천억을 국가에서 부담하면은 엄마들이 어린이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 즉 모금 안 해도 된다.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 맞아요? 그건 나라가 아니죠.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 주는 나라.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답이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애기 내라, 아이 키워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 동영상 하나만. 예, 이 동영상 5분짜리인데요. 5분짜리 보시고, 즉 어린이에 대한 모금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다 1950년대 갑자기 쓰러진 일락이 그만 후추상태에 빠지는데요. 의사는 당장 큰 병원으로 가보란 말뿐입니다. 나돈 주고 내가지고 열차 찾아볼 테니까 일락이 먼저 입원시켜.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하면 되는지 고민하던 중 이건 이상하다. 요즘 시르트라면 돈을 많이 주나? 이 한 사발이면 돈 1,000원에 이제 통솔이 줘요. 소고기로다가. 그렇지. TV에서 뭐 하면 수업자는 쉬어줘야 돼. 목숨 귀한 돈이 모르는 말이야. 피 팔다가 목숨 파는 경우가 있다는데 핏줄이 아닌 아들 일락. 그를 살리기 위해 피를 파는 상황 늦지 않게 일락에게 갈 수 있을까요? 60여 년이 흐른 2016년 신생아 질식을 아시나요? 출산 전후 어떤 원인으로 태아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생기는 병. 제 아들은 이 신생아 질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신마비, 음식물 섭취나 배설뿐만 아니라 혼자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호흡 곤란과 폐렴, 가래로 인한 질식우연 등 중환자실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거의 24시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니고 진단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거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위한 위로가는 물론 기본적인 멸균 장갑과 거즈까지 아들의 삶이 닿을 때까지 계속된 값비싼 의료비는 내 식구 생활비 중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포함해 18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두 써야 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생애 첫 선물이라면 좀 더 특별해야겠죠? 단 한 번 결제로 추가 월보험료 부담 없이 5년간 보장받는 현대라이프 제로 어린이 보험 405를 선물하세요. 어린이 사보험에 들거나 안녕하세요. 민구가 너무 잘생겼어요. 작년에 친구들 운동도 못 따라다가 잘못 올라가지고 반을 헛디딘 일을 해주고 머리가 먼저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애가
크게 다쳤어요. 너무 사고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그 11살 민구가요, 참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다음 여름에 꼭 아빠와 함께 물놀이를 갈 수 있고, 또 멋진 경찰관이 팬모를 모르지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좋겠습니다. 연간 5천억이면 모든 어린이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단 3%만 쓰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950년대 태바사에서는 이 어린이 병원비를 어린이 보험에 의존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 흑자 17조에 3% 5천억만 돌려서 써가지고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에서 보장하자라는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9월 되면은 전 국민 100만 명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저희가 총선 전에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 찾아가서 이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각 당에서는 생각해 보겠다라고만 했고 정의당에서는 공약으로 받아서 총선 때 자기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국회 시작됐잖아요.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다 제출했고요. 정의당 안에서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본부가 9월 달에 설립이 돼서 출범을 하면서 운동을 할 겁니다. 지금 어린이병원비 추진연대는 제가 집행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세바사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59개 사회복지단체와 시민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모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주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100만 중에서 얼마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주도가 한 50, 인구가 60만이니까 한 10분의 6만? 네. 6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지금 보험에 살다가 1년에 얼마 갖다 준다고요? 5조. 자, 5조. 10년이면? 10년이면? 50조. 20년이면? 100조. 사회복지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이 되면은 가게 어머니들이 지출하는 100조를 우리가 저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심장병, 백혈병, 모금운동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100조의 어머니들의 가계 지출을 우리가 지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순서는 제가 맡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구경하시면서 저한테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그 책이 만들어진 그 배경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또 책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혹시 저자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가 저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책을 편안하게 보시고요. 또 혹시 어린이 병원비 국민운동이라든가 이런데 내가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후원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요 강의 순서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